안녕하십니까. 생물 빅데이터 통계 2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에서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기본 모델 중에 하나인 멘델리안 이네리턴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멘델리안 이네리턴스, 그리고 하디 바인베르그 이퀄리브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헤레디티, 유전에 대해서는 학생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일 것이고,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쓰는 단어고,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쓰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오해를 가지고 쓰기도 하고 하는 단어입니다. 19세기쯤에 유전은 획득형질, 혼합유전 이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획득형질이라는 거는 좌측에 있는 거, 원래는 기린이 오래 생겼는데 열심히 이거를 먹으려고 용을 쓰다 보니까 모가지가 길어져서 결국은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곳에 과일도 먹고 살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게 이제 acquired characteristics라고 해서 획득 형질이라고 부르는 이론이었고요. 두 번째는 혼합 유전이라고 해서 브랜딩 인헤리턴스가 있었습니다. 브랜딩 인헤리턴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표현형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그 표현형이 어쨌든 대충 나눠져 가지고 골고루 어떤 애는 가운데, 어떤 애는 아빠 닮고 엄마 닮고 뭐 이런 식으로 양적으로 벌어지더라 라는 이론이었죠. 혼합 유전, 블렌딩 인헤리턴스, 결국 더해서 이로 나눈 것, 이런 느낌이죠. 평균치의 표현형 혹은 평균치에서 조금 벗어난 표현형, 이런 식으로 모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블렌딩 인헤리턴스인데 여기서 그냥 아예 흰색이 나와버리면 이것은 블렌딩 인헤리턴스 모델에 좀 안 맞는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획득 형질은 라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자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라마르크라고 하는 과학자분이 이 획득 형질을 주장을 해서 사실 틀린 모델을 얘기를 한 느낌으로다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 바티스트 이거 어떻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라마르크라고 하시는 이 과학자분은 신경액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액이라는 게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면 이 신경액이라는 것을 좀 땡기는 거죠. 신경액이라는 거를 예를 들면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어깨가 넓어지고 싶어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이 신경액이라는 게 어깨에 오는 거예요. 신경이라는 게 어깨에 와서 어깨가 이따만해지고, 어깨가 이따만해진 게 이 신경액의 분포 자체가 자손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획득 형질은 딱히 맞진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최근에는 사실 이런 획득 형질이라고 하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후성 유전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전자를 통해서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지 않는 유전자가 이제 후손에 전달이 돼서 이 유전자를 기반으로 우리가 표현형이 나타난다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이 유전자를 넘어서, 유전형을 넘어서 후성 유전학은 DNA 기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DNA는 변치 않더라도 DNA를 덮고 있는 메틸레이션이라는 현상 때문에 DNA가 조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DNA는 바뀌지 않았어요.
DNA는 바뀌지 않았는데 어떤 환경 영향에 의해서 어떤 유전자가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을 팍 떠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뭐 트랜스포저블 엘리먼트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점핑 유전자. 점핑 유전자가 유전체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고 옮겨 다니질 않아. 그런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막 위장에 빵꾸가 날 때까지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포 안에 있는 이런 점핑 유전자들이 갑자기 눈을 땅 뜨는 거야. 눈을 땅 떠가지고 내가 이래 갖고 못 살겠다. 이래 갖고 못 살겠으니 좀 뛰어야겠다 해서 바바박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녀서 중요한 유전자 벗긴기 드는 거죠. 그러면은 중요한 유전자 갑자기 일을 안 해서 세포의 기능이 상실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 현상이. 그래서 이게 이제 메틸레이션이 돼 있는 유전자가 언메틸레이션이 되면 유전자가 일을 하지도 않던 게 갑자기 일을 하게 돼서 좀 현상이 바뀌는 현상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뭔가 느낌이 이 너버스 플루이드랑 비슷한 느낌이 살짝 들죠. 그러면은 갑자기 여러분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위장에 빵꾸가 나기 시작했더니 이제 이 너버스 플루이드가 갑자기 거기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뭐야?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unmethylated 되는 거죠. 트랜스포저블 엘리먼트가. 그래서 unmethylated 된 트랜스포저블 엘리먼트에 의해서 뭔가 형질이 나타납니다. 형질이. 그러면 일종의 획득 형질이라 할 수 있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acquired characteristics.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과학을 하면서 뭐 제가 틀렸니 뭐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간 또 세용지마 이게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관찰 학문이기 때문에 생물은 아직까지 관찰 학문이기 때문에 관찰의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지금 알고 있던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막 비웃었던 게 저게 사실은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 거랑 더하니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과학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브랜딩 이네리턴스는 보십시오. Offsprings display phenotypes that are intermediate combination of parental phenotype.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중간형으로 나오는 게 브랜딩 인헤리턴스다 하는 게 이제 그때의 이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안 그렇잖아요. F1은 물론 뭐 그럴 때도 있었겠죠. 중간 유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런데 F1에서 사실은 우성인 형태가 나타나고 그런 경우가 꽤 많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F2의 경우에는 더 극단적으로 분리를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쵸? 브랜딩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델이 100% 맞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모델을 제시를 해놓는 거죠. 이 모델을 제시를 해놓고 이 모델에 우리의 실험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실험 결과를 대해보고 다름은 얼마나 다른지, 다른 이유는 뭔지 이런 생각을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틀렸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틀렸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갈구고 싶을 때 정말을 갈궈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발전시키겠다 할 때는 틀렸네 이게 아니고 이게 맞지 않는 케이스가 있군요. 그러면은 이거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뭘 어떻게 더 이 모델을 발전시키면 될까요? 혹은 지금 주어진 현상이 이 모델이 가정하는 것으로부터 얼만큼 다를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과학적인 생각을 하고 있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렸네, 생각이 짧네, 멍청하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럼 뭐예요? 멘델이라는 선생님께서는 이제 신부님이셨는데 당시에 이제 신부님들은 이런 일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과학을 하셔가지고 집에서 강낭콩을 키워갖고
이제 표현형을 관찰하셨겠죠. 그래서 쭉 앉아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교배를 한 번도 해보시지 않았겠지만 교배를 해보면은 괴롭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꽃이 아니고 그 수술을 따가지고 수술에 묻어 있는 그 화분을 갖다가 암소에다가 묻혀주고 이런 거를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술도 잘라줘야 되고 옆에 있는 식물 그 수술을 들고 와가지고 묻혀줘야 되고 이런 일을 하신 거죠. 쭉 앉아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했을지 아니면은 그 해주시는 그 하인들이 있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관찰을 해봤더니 아니다. 이 엄마 아빠 계약 교배를 해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안 나오더라라는 거를 분명히 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모델을 발전을 좀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발전을 시키면 좋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보십시오. 멘델이 뭘 보여줬습니까? Phenotypes are determined by discrete units that are inherited, intact and unchanged through generation. 이 세대를 통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완결성 있는 유닛이 하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자기가 본 거는 그 디스크릿한 거거든. 저런 희끄무리한 게 아니고 뭔가 디스크릿한 걸 봤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멘델의 첫 번째 규칙, first law, predict independent segregation of alleles at single locus. 그래서 사실 저는 이분이 이렇게까지 상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랍긴 합니다. 이제 하나의 로커스에 얼리르라는 게 존재를 한다. 대립 유전자라는 게 존재한다. 진페 alleles segregate, separated into gamete, so that half of the gamete carry one allele and the half carries the other allele. 그렇죠? 그래서 옐로우 시드, 그린 시드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강낭콩을 어디서 구하셨겠죠? 구하셨을 겁니다. 구해서 쭈그려 앉아서 교배를 하셨겠죠. 교배를 했더만 뭐 옐로우로 나왔다는 거예요. 옐로우로. 옐로우 뭐야 이거 브랜디드 인헤리턴스면 무슨 색깔입니까? 초록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색깔이 안 하고 옐로우가 나왔단 말이야. 뭐야 이상한데. 그래서 얘를 한번 셀핑을 한 거예요. 질을 질한 교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런 콩가 작물들이 꽃 하나에 암술과 수술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기본적인 모드가 리프로덕션 모드가 셀핑입니다. 지가 지한테 교배가 되는 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부러 수술을 뜯어내고 아마 옐로우 시드를 보이는 그 식물의 수술을 뜯어내고 그린 시드를 갖는 애들이 수술을 갖고 와서 일부 묻힌 거고, 요 같은 경우는 그냥 아마 놔둔 거죠. 아마 벌도 못 오게 그물로 씌웠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셀핑된 걸 봤더니 이제 이거 뭐야, 옐로우 시드가 3개 나오고 그린 시드가 1개 나오네 가 아니고 4분의 3이 이만큼이 나오고 4분의 1이 1에 나왔다는 걸 발견한 거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거대한 운이 작용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가만 놔두면 얘는 이렇게 되거든요. F1은 F2가 됩니다.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교배를 하고 옐로우가 나왔던 거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실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뭐야, 내가 실험을 잘못했나? 그리고 가만 놔뒀겠지. 가만 놔두고 그 다음 해에 F2가 지가 알아서 꼬투리가 터져서 주변에다 F2가 우르르 떨어졌을 거면 지가 알아서 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 연도에 옐로우 시드밖에 없었는데 왜 그린 시드가 낮은 확률로 존재를 할까라는 걸 발견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선행 연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금 시스테마틱하게 다시 한번 해보니까 딱 이렇게 3대 1의 비율, 3대 1 맞나? 3대 1의 비율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상을 한 거죠. 좋아, 여기서 이것만 나온 이유, 여기서 이것만 나온 이유는
분명히 이 유전자, 아니, 이 표현형을 결정하는 로커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로커스 안에 얼릴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 얼릴은 생식세포가 될 때 반으로 뽀개져서 유전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막 머릿속에 굴린 거죠. 그래서 이론을 만든 겁니다. 멘델의 첫 번째 규칙이라는 이론을 만든 겁니다. 자, 멘델의 두 번째 법칙. 자, predicts independent assortment of multiple loci. 여러분, 첫 번째 first는 뭐야? 싱글 로커스에 대한 거고, 두 번째 second law는 multiple loci에 대한 거죠. 그래서 싱글 좋아. 싱글 로커스는 뭐 그렇다 치고, 야, 로커스 한두 개냐? 라는 거죠. 로커스가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럼 멀티플 로사이, 예를 들어서 두 개다 생각해 보자. 그럼 로커스 두 개라는 건 뭐예요? 제가 앞 설명했을 때처럼 로커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관찰했던 표현형에 의해서 추상적으로 정의됐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낭콩은 종자 색깔이 노란색과 초록색이 있네. 그러면 오케이. 노란색과 초록색을 결정하는 로커스를 정의하자. 그러면은 시드 칼라니까 뭐 C. 그것도 무슨 표현형이 있습니까 했더니 어떤 애는 쭈그러졌고요. 어떤 애는 깔끔합니다. 그러면은 쭈그러진 놈, 안 쭈그러진 놈을 나누는 로커스가 있겠네. 그러면은 얘를 W 뭐 이런 식으로 두자. 아니면 쉐입해서 S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로커스를 미리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멘델이 생각하기에 오케이 좋아. 우리가 로커스 두 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교배를 한 겁니다. 초록색이고 미끄덩한 거, 노란색이고 쭈그러진 거를 교배를 한 거죠. 교배를 해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F1에서는 변이 없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옐로우 스무스로. 그렇죠? 여보세요? 옐로우 스무스로. 근데 F2에서 뭐예요? 9대 3대 3대 1 나온 겁니다. 9대 3대 3대 1. 와, 9대 3대 3대 1. 3대 1 3대 1 3 3 9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1은 3, 1 곱하기 1은 1. 오, 예, 느낌이 빡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멘델이 이거는 독립적으로 분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컨틴전시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볼 겁니다. 컨틴전시 테이블이 아니고 뷰렛 테이블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테이블을 그려가면서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멘델의 이제 첫 번째 법칙, 두 번째 법칙 이렇게 유명한 법칙이 생기게 된 거죠. 이론이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이론이 맞지 않는 케이스가 있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독립적이지 않은 유전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운이 좋아가지고 로커스 두 개가 따로 떨어진 거지. 로커스 두 개가 물리적으로 연결된 로커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난 동영상에 제가 보여줬던 유전자들은 서로 떨어진 게 불과 1kb가 안 돼. 1kb 베이스가 안 돼요. 떨어진 게 1kb 베이스가 안 되면 이 둘이는 같이 다녀요. 유전자가. 그러면은 만약에 A라는 유전자가 병저항성 유전자고 B라는 유전자가 이 콩에 맛이 없는 유전자. 그러면은 병저항성 유전자랑 맛없는 유전자랑 둘이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콩을 아무리 육종을 하는 거예요. 병저항성이 있는 걸로 육종을 하면 얘가 건강해, 병이 안 걸리고 근데 무조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무조건 비리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독립의 법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은 멘델 니 틀렸네 이게 아니죠.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생길까? 해서 그럼 멘델의 그 유전 법칙이 가져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이게 맞으려면 이렇게 된다. 이게 맞으려면 이렇게 된다. 이게 안 맞다면 전제 조건이 틀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녹화가 잘 되고 있나? 잘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이제 하디 바인베르그 익스펙티드 지노타입 프리퀀시, 뭐 하디 바인베르그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디 바인베르그라는 아저씨인 것 같더라고요. 하디 바인베르그 되게 똑똑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또 뭘 만든 거죠. 뭘 만들었겠습니까? 모델을 만들었겠죠. 근데 그 모델이 일종의 공식 같은 겁니다. 이것도.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멘델리안 이네리턴스를 보겠습니다. F2 집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F2 집단. F2 집단은 뭐야? 3대 1로 분리하는 거. 근데 우리가 유전형 지노타입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대문자 AA 하나, 대문자 소문자 A 두 개, 소문자 AA 하나. 요렇게 분리되죠. 1대 2대 1로 분리되죠. 근데 우리가 표현형 Y즈를 보면 이렇게 되면 뭐 노란색, 뭐 이렇게 되면 그린색 이런 식으로 해서 3대 1로 분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표현형적으로 보면 3대 1로 분리하지만 유전형적으로 보면 1대 2대 1로 분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영어 읽어보죠. Let total 100 individuals are given in F2 population. The frequencies of genotype will be AA 25, 대문자 A, 소문자 A 50, 소문자 A, 소문자 A 25로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1대 2대 1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0개를 가정했을 때는 25, 50, 25가 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number of allele A, 대문자 A는 100개죠. The number of allele 소문자 A 100개죠. 1대 1이죠. 그렇죠? 그래서 P는 frequency of allele A이고 Q, frequency of allele 소문자 A라고 했을 때 P는 0.5고 Q는 0.5죠. frequency라는 게 뭡니까? 출연을 얼마나 하느냐는 반반 출연했으니까 0.5, 0.5인 거예요. 자, 그러면 P 플러스 Q는 1이죠. 우리가 A, 대문자 A와 소문자 A밖에 출연 안 했으니까 전체는 더하면 1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지노타입 프리퀀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노타입은 뭐예요? 25대 50대 25였죠. 1대 2대 1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P 0.5, Q 0.5 두 개 더하면 1일 때 지노타입 프리퀀시 구하는 거는 제곱만 하면 T 나온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곱만 하면 지노타입 프리퀀시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디 바인베르그 이퀄리브리움의 공식이고요. 그럼 이게 무슨 모델이냐 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얼릴 개수 세알려 가지고 P를 구하고 Q를 구했을 때 제곱을 해서 나오는 값들이 지노타입이다, 지노타입 프리퀀시다 하는 게 모델인 거예요. 이 모델을 만족하면 이퀄리브리움이다 하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근데 멘델리안 이네리턴스, 멘델리안의 집단, 우리가 인공적으로 교배한 집단에서는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 제곱은 0.25 그리고 EPQ 대문자 A, 소문자 A 혹은 소문자 A, 대문자 A니까 EPQ죠. 그래서 0.5 그리고 Q 제곱 AA 0.25 다 더하면 1이죠. 생각해보면 1대 2대 1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멘델리안 집단에서는 무조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되는 모델인데 이제 이 멘델리안 하디 바인베르그 이퀄리브리움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 모델을 주로 이제 내추럴 파퓰레이션에서 쓰는 거예요. 이제 그 앞에서는 멘델이 일부러 쭈그러앉아서 교배한 인공적인 집단이고 이제는 요 하디 바인베르그 이퀄리브리움이라는 요 모델을 쓸 때는 그보다는 인간 집단이라든지 동물 집단이라든지 좀 인공적으로 만들기 힘든 집단들을 얘기할 때 요 하디 바인베르그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잠시 지난번 걸 조금 할게요. 지난번 거 좀 볼게요. 지난번 걸 조금 보시면 어딨니? 드리프트. 자, 드리프트 이런 거 있죠. 자, 드리프트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요런 식으로 만약에 집단이 있다. P와 Q가 0.7이고 0.3이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집단이 제곱을 한 0. P 제곱을 하면 어찌 돼요? P 제곱을 하면 0.7749, 0.49, 그렇죠? Q 제곱은 0.09 이렇게 되는데 이 비율 자체가 그 하디-바인베르그의 이퀄리브리움이랑은 맞지 않을 느낌이 딱 들죠. 지금 손으로 계산 안 해봐도 다음 시간에 손으로 한번 계산할 겁니다. 손으로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지금 눈으로 봐도 딱 아니죠. 지네틱 드리프트라는 현상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래서 멘델리안 집단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맞아요. 왜냐하면 딱 우리가 디자인해서 폐쇄된 집단이니까. 그런데 내추럴 집단에서는 안 맞는 경우가 많지. 그러면은 왜 안 맞는지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맞으면 맞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디-바인베르그 이퀄리브리움이 맞으려면 다양한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뭐야? 메이팅이 랜덤이다. 이게 암컷과 수컷이 있는 집단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암컷과 수컷들이 서로 너무 가려 서로. 그 중에서 너무 잘생긴 애 있고 너무 예쁜 애가 있고 이래서 그쪽으로 몰린다던가 절대 메이팅을 못하는 놈이 생긴다던가 그런 식의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 안 맞다 라는 겁니다. 메이팅이 랜덤이어야지만 요 가정이 성립이 된다. 그리고 all parents have same number of offspring.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제 그 부모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오프스프링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엄마 아빠의 조합은 너무 애가 많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서 이제 비율에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면 다른 집은 전부 애가 하나인데 지구 혼자만 한 10명이다 이러면은 당연히 지구의 지인 풀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릴 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래 되면 안 된다. same number of offspring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지-바인베르그 이퀄리브리움이 안 맞다 싶으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all progeny are equally fit. 예. 어떤 조합에서 애들이 병에 걸려서 다 죽어버리면 아까 지네틱 드리프트라는 게 생기겠죠. 그리고 there is no mutation that could act to change A to A or A small a to large A. 그러니까 대문자 A와 소문자 A로 변하게 되는 뮤테이션은 없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it is single population that is very large. 그래서 이제 파퓰레이션이 싱글이어야 되고 사실 싱글 파퓰레이션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일단 머릿수는 많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막 파퓰레이션 안에 5마리밖에 없다 하면 사실 통계가 안 나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유효 집단 개수, 유효 집단 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 개수가 되어야지만 통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there are two and only two mating type. 그러니까 성별은 일단 두 개인 걸 가정을 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세균이나 이런 것 중에 갑자기 성별이 바뀌어 버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무성생식 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식이 되면은 이 가설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리 프리퀀시가 이렇게 변하고, 그 얼리 프리퀀시 이렇게 변할 때 이제 지노타입 프리퀀시를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 EPQ의 EPQ가 뭐예요? 헤테로죠. 대문자 A, 소문자 A에 해당하는 개의 이 분포는 이렇게 되고 얼리 프리퀀시가 변할수록 이렇게 된다. 이렇게 소문자 AA, 대문자 AA, 그렇죠? 이렇게 된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하디 바인베르그 이퀄리브리움이 맞았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얼릴이 2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됩니다. 얼릴이 PQR까지 있다 해도 더 많아도 여기가 로커스 이름이거든요. 로커스 이름, 로커스 이름, 로커스 이름인데 각각의 얼릴에 대해서 프리퀀시가 다 정의돼 있죠.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all frequencies are for 9 STR loci. STR이라는 마커 타입인데요. 이 마커 타입을 가지고 이제 로커스를 정의를 한 겁니다. It is commonly used in forensic cases estimated from 196 U.S. Caucasian samples randomly with respect to geographical location. 그래서 이게 뭘 하려고 했냐면 법의학, 포렌식 하려고 한 거예요. 포렌식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뭐 위치,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초전동 살고 뭐 가자동 살고 뭐 이런 위치에 따라서 랜덤리 셀렉트 무작위로 골라놓은 196명의 US 미국 사는 코카시안들을 골라놓은 거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샘플링 해가지고 요 STR이라는 마커 타입을 러닝을 한 거죠. 러닝을 해봤더니 요거는 뭐 한 얼릴이 몇 개고 9개 정도 되고 10개 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얼릴들을 봤더니 프리퀀시가 이렇게 나온 거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다음 시간 혹은 다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실습을 할 텐데 그러면은 법의학을 할 때 어떻게 범인을 이런 마커를 통해서 특정을 하는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how do we get estimates of P, Q, R 뭐 이렇게 되는 뭐 이런 표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계산하는 실습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혈액형인데요. 8가지 ABO 대립 유전자의 빈도 분석 뭐 이런 게 있죠. 사실 저도 몰랐어요. 뭐 8가지나 되는지. 그래서 해당 얼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릴들을 빈도 분석을 해봤더니 뉴클레오타이드 이거는 이제 프라이머. 여러분들 PCR 해보셨습니까? PCR을 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머 필요하죠. 그럼 이 프라이머를 가지고 증폭을 한 게 하나의 마커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로커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1번 로커스인 거죠. 로커스. 그래서 뭐 이거는 하나의 로커스, ABO 로커스의 하나의 지노타입이겠다. 하나의 베리언트죠. 하나의 지노타입 베리에이션인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가 요 통으로 우리가 지노타입이라고 아마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지노타입은 이 ABO 로커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지노타입이 있고 이 지노타입에 해당하는 요 얼릴은 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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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얼릴 프리퀀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ABO 지노 여기서는 이제 얼릴 프리퀀시가 아니고 이제 지노타입 프리퀀시를 만들어놨네요. 지노타입 프리퀀시를 여기 요 연구에서는 대문자 AA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퍼센트네요. 5% 정도 되고 근데 요 프롤린 타입의 A는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제일 많은 게 요 유신 타입의 A와 이 O형 이렇게 A형이죠. 이것도. 자, 근데 이제 일본, 중국, 독일, 유럽 이런 거 봤을 때 비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A형이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희한한 게 아더스가 되게 많아요, 그죠? 아더스가 되게 많고 그리고 O형, 그렇죠? 중국도 의외로 O형이 되게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 사실 저는 혈액형의 어떤 그런 걸 뭐 딱히 그렇게 신뢰하진 않는 편인데 중국 아들이 이렇고 독일도 많고 O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저는 O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리 프리퀀시도 이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해놨네요. 다 계산을 해놓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다음 시간까지 한번 풀어볼 문제인데요. 자, 여기 문제가 있죠. Expected genotype frequency for DNA profile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을 때 이 질문을 요 표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요 표를 가지고 푸는데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